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창의소프트학부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의 한창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웹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웹툰 산업에 대한 주제는 글로벌 웹툰의 시작, 한국 웹툰의 진화와 성장 그리고 비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웹툰 사실은 그냥 시작은 만화죠. 한국 만화라고 얘기할 때는 어린이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아주 쉬운 매체로 생각합니다.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의 등장과 또 코로나 시대를 겹치면서 한국의 웹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크게 했습니다. 6월 말에 이미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의 미국 자회사죠.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서 한국 웹툰은 이제 세계적인 IP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P 산업,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의 세계적인 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와 영화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웹툰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만든 웹툰 생태계가 사실은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 남미, 전 세계 대륙의 웹툰 생태계를 지배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 웹툰이 만들어내는 생태계 내에서 북미와 유럽의 각각에 있던 작가들이 웹툰 작가로 성장하는 하나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웹툰은 IP 산업의 중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IP가 성장하고 생산돼서 드라마와 영화로 만드는 모든 노하우를 우리가 만든 표준화에 전 세계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그런 자부심만 느낄 게 아니라 그로부터 우리의 가능성과 또 우리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함께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한국 만화 산업을 보신다면 한국 만화는 크게 두 가지의 시장을 가지고 있죠. 프리카노믹스, 공짜 시장, 우리가 블랙마켓이라고 부르는 공짜 시장과 페이마켓, 유료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시장이 병행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만화가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된 거는 미국이었고요. 그 전에 만들어진 만화는 사실은 캐리케처라는 사람의 얼굴을 대충 그려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르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 그러한 쉽게 그릴 수 있는 카툰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만화가 사실 영국에서 시사 만화로 발달이 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시사 만화는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그 신문에 연재했던 시사 만화의 형태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는 이제 스트리트 코믹스, 다시 말하면 길거리에서 사볼 수 있는 만화책으로 바뀌면서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만화가 미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구도를 1900년대 초부터 받았던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 동해에서 처음으로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일본의 만화 산업 구조가 사실은 동양을 대표하는, 이제는 일본은 독자적인 하나의 시장으로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만화 유료 시장보다도 단일 시장으로는 일본 시장이 더 큽니다. 한국의 웹툰이 유료 결제 내역을 보면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서 유료 결제된 내역을 다 합해도 일본 내의 유료 결제 내역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과 일본의 만화 시장이 전부 다 유료 결제 시장인데 반해서 한국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처럼 프리카나믹스라는 무료 시장과 페이마켓이라는 유료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분되느냐 본다면, 본래 프리카나믹스가 시작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부산항을 기점으로 일본의 만화, 다시 말하면 만화방이죠. 시간당 얼마를 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공짜는 아니지만 준공공재 형태로 반무료가 된 만화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본소라고 제가 써놓은 거는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로 만화방을 대본소, 책을 빌려보는 장소 이런 뜻이죠. 그 만화방에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당시에 일본은 이 만화방에 있는 만화책을 아이들이 자주 보니까 이제 표지가 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꺼운 종이로 붙여서 아이들이 자주 볼 수 있게 이렇게 강하게 재본을 해놨는데, 그때 그 표지가 빨간색이었대요. 적본이라고, 적본. 적본을 보는 곳이 대본소였고, 그러한 형태의 만화방이
부산을 통해서 유입되면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2만 5천 개가 넘는 만화방이 전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만화방에서는 일정한 돈만 내면 만화를 1시간, 2시간 동안 볼 수 있었고 아마 1960대, 70대, 80대만 하더라도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유일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만화방이었습니다. 주택가에 많았고요.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많이 빌려보면 그 주인 아저씨가 표를 주죠. 그 표를 모으면 저 안쪽 방에 있는 TV도 볼 수가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만화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6, 88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의 경제가 고도 성장을 갖게 됐고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이 만화책과 만화 잡지를 사보게 됩니다. 1990년대 한국의 만화는 아주 대성황기를 맞으면서 30종이 넘는 만화 잡지와 만화 단행본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보는 만화가 아니라 이제 만화를 사볼 수 있는 만화가 됐고 만화방은 극도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8년 IMF가 터지면서 한국의 만화 잡지는 모두 다 폐간정간을 하게 됐고요. 다시 그 시장에 책 대여점이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됩니다. 결국 책 대여점도 여러 책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시장이었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르가 만화책이었다고 하죠. 가장 많이 빌려가고 가장 빨리 가져오는 바로 책 대여점도 결국 만화책 대여점이 됐고요. 그것도 기존의 책을 사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준 공짜, 반공짜 정도의 책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인 만화가들의 자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던 만화가 다음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초 시작되면서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결국은 사이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짜 만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강풀이라는 작가가 만들어낸 다양한 만화들이 다음 웹툰을 통해서 공급되면서 더더군다나 만화방 문화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모든 독자들은 만화는 공짜로 볼 수 있는 거구나. 당시에 라이코스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수입됐다가 결국 지금은 한국에 없는데요. 그 라이코스가 국내에 런칭할 때 신문 전면 광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도 돈 내고 만화 보십니까? 이런 헤드카피를 썼습니다. 결국 만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다,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각인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1980년대 후반에 1990년대 후반에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본 만화는 불법 복제 만화였습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약하지 않고 국내에 들어왔던 만화였고요. 그 만화를 공짜로 보는 문화, 불법 복제 문화가 또 있었고 최근에까지 P2P 사이트의 불법 스캔 만화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공짜로 웹툰 보는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와 불법 복제 만화와 P2P 사이트의 불법 스캔 만화 등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공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에 반해서 일정한 돈을 내고 만화책을 사보고 잡지를 사보는 문화가 없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만화 잡지 시장과 단행본 시장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 2000년대에서는 학습 만화, 교양 만화, 정보 만화 이런 식의 다양한 만화 단행본을 구입해서 봤습니다. 마법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웹툰 또한 레진 코믹스라는 사이트가 시작되면서 모두 다 유료화 웹툰이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지금은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에서도 미리 보기나 다시 보기 같은 서비스는 유료화가 되고 있지요. 결국 우리나라 만화 시장 크게 무료 시장과 유료 시장이 절대적으로 병행하면서 양쪽의 시장의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쌍방간에 주고받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웹툰 산업의 비즈니스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킨십 비즈니스다. 작가는 대개 이런 얘기합니다. 영화가 망하면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 수백 명이 함께 망한다고 하지만 만화는 망하면 만화가 혼자 망합니다. 만화는 만화가 혼자 작업하는 거거든요. 만화가가 혼자 캐스팅하고 혼자 옷 입히고 혼자 헌팅하고 혼자 시나리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작업하는 게 많죠. 사람들하고 자주 안 만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작가들하고만 식사를 한다든지 회식한다든지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스킨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귀가 얇고 소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품을 만들고
히트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할 때 플랫폼이 자기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 또 에이전트가 얼마나 믿음을 주냐에 따라서 작가가 성실성과 신뢰도와 작품의 깊이와 연재 루틴이 바뀝니다. 결국 그러한 아주 민감한 작가와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믿을만하냐, 그게 바로 플랫폼과 에이전트 회사의 생명이 되는 스킨십 비즈니스가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내에서 한국의 웹툰 산업은 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딜레마가 바로 댓글과 팬덤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웹툰에서 웹툰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 만화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전 만화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본인이 만화를 그려서 웹툰을 그려서 일정한 컷수 이상을 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시킬 수 있는 완전히 오픈된 경쟁 사이트입니다. 현재도 10만 건 이상의 IP가 존재하고 있는 이 도전 만화에 부지런히 작품을 올리다 보면 다른 작품보다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작품이 있지요. 뭐 10개, 2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가 아니라 1000개, 2000개가 달린 댓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생기죠. 그럼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린 만화, 웹툰을 네이버는 채택을 해서 정말 잘하는 작가가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베스트 도전으로 올립니다. 베드로가 불리우는 베스트 도전에 또 몇 달 연재를 하다 보면 성실하게 매주 업로드하고 여전히 댓글이 많고 이 사람은 팬덤이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계약을 하고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게 됩니다. 결국 네이버 웹툰에 연재할 수 있는 모든 시인 작가들의 희망은 댓글과 팬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팬덤으로 작가가 연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댓글에 달았던 팬덤은 아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악플과 또 참견과 초심을 잃었다는 등 다양한 댓글을 통해서 작가들의 마음을 많이 긁어내죠. 결국은 댓글과 팬덤은 아군도 되지만 가장 강력한 안티 세력이 됨으로써 작가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댓글과 팬덤의 문제가 한국 웹툰의 부상 효과도 있지만 정치 효과까지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도전 이 사이트에서는 창작자 전용 시스템의 크리에이터스 기능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능은 뭐냐? 창작자 보호 및 독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댓글 관리 기능을 도입한 거죠. 댓글창을 닫거나 댓글을 제한하거나 결국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댓글 영역을 자체적으로 제거 혹은 악성 댓글을 제한하는 기능 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가는요, 칭찬하는 댓글보다 비판하는 댓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가슴 아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스킨십 비즈니스가 중심이 된 웹툰 비즈니스에서 가장 도움이도 되지만 리스크가 되는 문제도 된다. 다음 비즈니스 딜레마는 진입장벽과 장르 실험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초에 웹툰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 웹툰을 그리더라도 업로드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만화 잡지의 시인 작가가 등용이 되면 본인이 공모전에 당선됐던 그 장르를 평생 그리게 됩니다. 순정이면 순정, 느와르면 느와르, 무협이면 무협, 액션이면 액션, 역사는 역사. 계속 그 장르 하나만 그리게 되기 때문에 장르의 간극이 좁고 장르의 종류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웹툰이 연재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해괴하고 처음 본 장르가 등장합니다. 야, 저런 것도 만화야? 아침에 학교 가다가 중학생 한 명이 웹툰을 보고 너무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스토리도 엉망이야. 학교 가서 친구한테 얘기하지. 야, 그거 봤니? 야, 그런 게 어떻게 연재가 되냐? 그런 말 하면서 다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엽기적인 만화다라고 얘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엽기적 만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자율적으로 또 아주 편하게 실험되면서 이런 장르의 진입 장벽이 거의 허물어졌다. 우리가 환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올릴 수 있으니까 작가가 될 수 있는 진입 장벽은 그만큼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인 작가가 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경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아주 높아지는 딜레마를 형성합니다. 누구나 업로드 시킬 수 있지만 업로드 시키는 수만 명의 작가 중에서 결국 연재한 작가는 점점 더 경쟁이 높아짐으로써 연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라는 진입 장벽의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장르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실험되고 제한되고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에 가보면 메뉴가 3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시키는 장르는 압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기회비용과 기회 시간을 볼 때 가장 손해율이 적고 잘못 시켰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싫어서 편한 메뉴를 시키게 됐죠. 똑같습니다. 웹툰에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작품이 있지만 독자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 장르가 바로 로맨스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 SF, 로맨스 호러 다 로맨스입니다. 그 장르가 거의 60% 이상을 한국 웹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로맨스가 많은 독자가 본다는 전제가 생겼기 때문에 작가 또한 로맨스를 많이 그립니다. 결국 20년 동안 한국 웹툰이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다양하고 멋진 장르가 많이 제기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네이버 웹툰에 남아있는 장르는 우리가 서너 개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맨스 장르 있고요. 판타지랑 코미디를 포함한 로맨스 장르가 있고 그리고 일진물이 있죠. 고등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심리물이나 일상툰. 요 정도가 답니다. 바로 장르 편향의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린 사람은 그 독자들을 향해서 많이 봐줄 것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맨스물과 일진물과 일상툰 같은 한국에서 익숙한 장르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해외 독자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메인이었지만 해외 시장은 그게 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내 시장의 장르 편향의 딜레마가 해외 시장에 대해서 배급의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웹툰 비즈니스는 국내 시장에서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 네이버 웹툰이 연재되던 작품 수가 300에서 350개였는데 코로나가 마친 지금 엔데믹 시장에서는 거의 950에서 1000개 작품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코로나 끝나고 한국 웹툰 시장이 아주 흥성했다가 갑자기 지금은 많이 쇠락해져 3분의 1로 시장이 줄었는데도 왜 3배가 늘어난 연재물들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유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작품일지라도 그 1000개 중에서 유럽 시장에 인기 있는 작품과 북미 시장에 인기 있는 작품이 따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된 한국 웹툰의 또 하나의 발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제목과 설정이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뭘 개성적인 제목들.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 나 혼자 만렙 뉴비, 나 혼자 네크로맨서, 나 혼자 고인물 네크로맨서, 나 혼자 특성빨로 무한성장 막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나 혼자를 붙이는 작품들이 막 나오게 돼서 결국은 원작 또한 그 많은 스타성을 많이 잃게 되는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과 출현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하고 있는 PPS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약자로 페이지 프로핏 쉐어링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웹툰 시장이 얼마나 컨텐츠 비즈니스 내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촉발제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는 회사가 지금 30조, 40조의 주식 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등장하는 가장 큰 메인 배너의 광고 수익이 시간당 1000만 원입니다. 조선일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돈 내고 신문 본다는 조선일보의 일면 5단 광고가 하루 종일 신문에 붙어 있는 게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메인 배너가 1시간에 100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건 또 더 흥미로운 건 네이버 웹툰, 네이버란 회사는 전국에 있는 지역의 IP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을 뽑는 총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300개 이상의 IP로 그 메인 배너를 다양하게 따로따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1000만 원을 볼 수 있는 광고 판이 300개로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게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입니다. 메인 배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배너가 초기 화면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포털 사이트의 정보를 보고 공짜로 네이버 웹툰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광고를 봐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0년대 초에 네이버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2010년 되면 스마트폰이 등장이 될 건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소식을 듣다 보면 결국 PC로 안 들어올 것이고, PC로 안 들어오면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 안 할 것이고, 많이 안 들어오게 되면 네이버 홈페이지에 있는 메인 배너를 안 보게 될 것이다. 그럼 광고 수익이 줄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빨리 고민을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독자들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으로 들어가지 않고 앱을 만든 다음에 앱을 다운받아서 앱으로 바로 네이버 웹툰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메인 배너를 안 볼 거니 우리가 차기 시장에서는 광고를 위해서 배너를 컨텐츠에 직접 달자라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결국 웹툰을 쭉 보시면 네이버 웹툰 다 보면 마지막에 빅 배너라고 배너 광고가 붙습니다. 결국 홈페이지 메인 배너의 기능을 컨텐츠, 인기 컨텐츠 마지막에 배너로 바꾼 것이죠. 조석의 마음의 소리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또 조석이 그린 광고 배너가 뜹니다. 그럼 조석은 연재 수익을 통해서 연재하는 사람들이 와서 PV, UV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얼마나 재방문하고 오래 머무느냐, 그런 지수에 따라서 네이버로부터 월급 비슷한 돈을 받습니다. 연봉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PPS로 붙어있는 자기 작품 이후에 붙은 빅 배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라는 수익으로 자신이 받는 연봉의 배 이상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광고주들은 조석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거니까 그 광고도 조석한테 그리게 맡기면 조석은 광고 제작비도 받게 되는 거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조석한테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른 작가한테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 명의 작가가 네이버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3배 이상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된 게 바로 PPS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요? 뉴욕 시장 나스닥에 상장한 웹툰 엔터테인먼트에는 한국의 작가 작품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 작가, 유럽 현지 작가 인기 있는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PPS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 바로 이 도메스틱이라는 내부 우리나라 로컬 시장에서 붙었던 광고 수익보다 뉴욕이 중심이 된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사이트에서 전 세계 독자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 연재되면서 거기에 PPS가 붙는다. 저는 단연코 한국 시장의 광고료보다 100배 이상의 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화가가 받아낼 수 있는 수익, 웹툰 작가의 수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스닥 상장한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의 효과는 시장의 확장, 기업의 확대, 글로벌화뿐만이 아니라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도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들이 원래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스탠다드 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힘들어하죠. 처음엔 시작은 70컷, 50컷 내지 70컷을 1회 분량으로 업로드를 시켰는데 지금은 이 경쟁이 극심하다 보니까 20대 작가들 같은 경우는 한 회당 150컷을 그립니다. 150컷, 170컷을 그리니까 독자들이 50컷, 70컷 그린 작가한테 댓글로 뭐라고 붙이겠어요? 너는 뭐 하는 작가냐? 왜 게으르냐? 이게 웹툰이냐? 초심을 잃었다. 다시 봐라. 막 이렇게 악성 댓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0컷 이상 그리는 작가들의 속도와 50컷을 그린 작가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괴물 같은 작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박태준이라는 작가죠. 강남의 번화가에 큰 빌딩 꼭대기에 박태준 만화회사라고 써붙인 아주 놀라운 40대 젊은 작가입니다. 이 박태준 만화회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IP를 다양하게 연재하는데요.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에 한 번의 업로드가 아니라 일주일에 3번을 업로드합니다. 한 작품에 10명 이상의 스태프이 붙어서 집단 창작을 하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업로드를 시켜서 위로 결제를 받아내니 그 비용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의 다양한 경쟁이 극대화되면서 스토리팀, 작가팀으로 구성된 어벤져스 같은 팀들이 하나의 거대한 웹툰 IP 회사를 형성해서 원맨 원 IP 전통의 한국 웹툰 비즈니스 형태를 원 컴퍼니 멀티 IP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한 회사가 1년에 50개에서 100개 IP를 만들어내는 공장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 시장은 마블과 디스카믹스처럼 만화가는 그림만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만 제공하고 결국 모든 IP는
마블이나 DC가 독점하는 일종의 회사 시스템, 원 컴퍼니 멀티 IP가 일상화된 미국 시장에는 이제 원맨 원 IP를 만들 수 있는 웹툰 작가들이 하나씩 둘씩 등장하면서 시장을 혁신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런 형태를 만드는 한국 시장은 원맨 원 IP 시장이 줄어들고 원 컴퍼니 멀티 IP가 확산되는, 참 신기하죠. 미국과 정반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는 300개에서 350개 작품에는 300명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근데 지금 1000개를 연재하는 네이버 웹툰에는 1000명의 작가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0개를 연재하는 현재 네이버 웹툰에는 200명 이하의 작가가 존재하고요. 나머지 800개는 바로 이런 회사가 그리는 겁니다. 한 회사가 50개, 100개를 그리면 나머지 800개는 8개 회사가 그리면 되잖아요. 결국 관리도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장 시스템의 교체가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장르 편향성과 시장성, 또 내지는 회사에서 그려내는 노블 코믹스라고 불리우는 웹소설이 인기 있는 걸 바로 웹툰으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르가 너무 많아지고 그 장르에 대한 매너리즘이 그만큼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장르를 찾게 됩니다. 오리지널 작가 장르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조석 같은 장르들 우리가 병맛 장르라고 합니다. 병맛 장르의 줄임말은 병신 같은 장르라는 얘기죠. 병신 같은 엽기적인 맛의 장르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예, 병맛 장르의 웹툰 IP를 더 많이 발굴해서 그걸 쇼폼 콘텐츠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웹툰 시장의 비상구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웹툰 비즈니스에는 큰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웹툰 인기가 있으면 바로 드라마나 영화로 돼서 다 히트할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절반도 히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히트한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히트한 것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치킨집 하면 다 돈 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돈 번 사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다 교수 될 것 같지요? 예, 다 교수 됐다고 합니다. 왜? 교수 된 사람이 유학 갔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후배, 선배 다 따져보면 유학 간 친구들의 절반도 선생이 못 됐습니다. 결국 뭐냐? 웹툰이 인기 있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호라는, 마치 외국 영화 조로 있죠, 조로. 조로같이 세상을 다 평정해버리는 멋진 슈퍼히어로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작품을 처음 그렸던 작가는 그림도 부족하고 스토리도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받아줬답니다. 근데 한 에이전트 회사가 참 독특한 장르다, 이걸 한 히어로를 만들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1년 이상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림도 늘게 하고 이야기도 좀 재밌게 하고 결국 네이버 연재를 하게 되죠. 대박이 났습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인기를 얻게 되니까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하자. 드라마를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아, 됐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동네 변호사 조드로 2를 연재를 또 하게 됩니다. 드라마도 또 욕심을 내겠죠. 동네 변호사 조드로 2를 또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 2는 원보다 훨씬 흥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더 이상 연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저작권 확장의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성공해야지만 웹툰의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드라마, 영화 만들었는데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인기 있던 웹툰이 한 방에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저작권 확장에도 큰 리스크가 있다. 예전에 연재됐던 암환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암환자, 김보통 작가의 암환자, 암 환자를 만화 제목으로 암환자라고 붙인 거죠. 이것도 인기가 있어서 카카오 TV에서 처음 드라마를 만들어서 인기 있는 남자 배우가 주인공을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 달 방영됐던가 그 남자 주인공이 학폭이 터져가지고 바로 드라마가 내렸습니다. 결국 그 만화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저작권 확장할 때마다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것도 비즈니스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스튜디오 시스템이죠. 웹툰의 기획과 제작과 후반 작업과 공동 작업을 동시에 해서 1년에 100개 이상의 IP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 시스템, 웹툰 스튜디오 시스템. 지금 보시고 있는 로고는 레드 아이스라는 우리나라 최대 웹툰 스튜디오 회사입니다. 1000명 이상의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수십 편, 거의 100편에 가까운 IP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에서는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고 다양한 창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함께 그리게 됩니다. 자동 선따기, 자동 채색, 레이아웃 자동 변환 기술, 배경을 사진을 찍었는데 웹툰 배경으로 바꿔주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서 작가가 작업하는 시간을 훨씬 더 축소하고 관리하게끔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AI가 합쳐지게 되고 앞으로는 웹툰 시장의 창작 속도와 IP를 만들어내는 다양성의 가능성이 훨씬 더 손쉽게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작가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본격화되면 작가들은 다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내 IP를 다 훔쳐가서 그거를 머신러닝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기 단계라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1, 2년 지나면 완벽한 상품으로 판매가 되게 되고 그러면 저작권 또한 철저히 관리되면서 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툰 비즈니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불법 복제입니다. 여제도 전 세계에서 서버를 해외에 두고 불법으로 웹툰을 복제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 내지는 공짜로 유통시키는, 왜 공짜로 할까요? 공짜로 웹툰 보는 사이트를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도박 사이트를 연계하는 거죠. 거기다 광고를 붙이고, 이러한 불법 복제 사이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웹툰 작가가 받아야 될 수익의 거의 절반 정도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가 연간 334억 건 이상 조회가 되고 있고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되는 규모로 약 조 단위의 규모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로 툰 레이더를 개발해서 최초 웹툰 파일에 레이더를 씹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연재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서버로 옮기는 순간 첫 번째 유포자를 잡는, 이런 전략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곧 유통시킨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도 음원도 그랬고 드라마도 영화도 그랬고 처음에는 불법 복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OTT 같은 구독 경제입니다. 음원도 구독하고 드라마나 영화도 구독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돈 내는 거, 구독 경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은 돈 내는 거 기억하는데 넷째 달 지나면 돈 내는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다 공짜로 보는 것 같아. 그냥 공짜 사이트를 안 가지. 결국 구독 경제의 효과는 불법 복제 시장을 줄여드는 시장이 됩니다. 아직까지 유일하게 콘텐츠 중에서 구독 경제를 못하고 있는 게 웹툰인데 아마 작가들이 본인의 수익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기 때문에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점차 이해가 되겠죠. 최근에 네이버 웹툰이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나주나 부산이나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KTX를 탈 때 2시간 가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서 2시간 자유이용권을 산답니다. 2시간 자유이용권을 사면 2시간 동안 웹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의 온라인 만화방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초기 구독경제 시장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웹툰도 구독경제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있는 세종대학교도 300명, 400명 정도의 외국 학생이 있다가 지금은 2024년 기준 3,000명이 넘는 외국 학생이 유학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60%가 중국 학생입니다. 뭐 한국말도 잘 못하고 대충 놀러 온 친구도 있는 것 같지만 뛰어나고 잘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바로 중국 문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중국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발표를 시켜보면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한국에서 갖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웹소설 시장을 한번 분석을 시켰더니 웹소설 IP가 중국이 현재 3,000만 개가 있답니다. 3,000개가 아니라 3,000만 개 IP가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만들지 못하는 장르가 2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SF와 호러를 못 만듭니다. SF와 호러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농담으로 그러죠. 중국 정부가 중국 공안이라는 경찰보다 더 강한 주인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진짜 SF와 호러를 못 만드니까 3,000만 개 있는 웹소설의 모든 장르가 뭐겠어요? 전부 로맨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맨스라는 장르를 알고 나서 웃었죠. 그래, 3,000만 개는 뭐하냐 이야기가 다 로맨스인데. 그런데 제가 몇 시간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이죠. 3,000만 개 중에서 100등 안에 드는 이야기다. 와, 그건 로맨스 중에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정말 재밌는 중국의 로맨스 스토리들이 한국 드라마 원작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봤던 철인 왕후, 달의 연인, 이 두 작품 전부 다 중국 웹소설 IP가 원작입니다. 이러한 원작이 한국 시장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소셜미디어의 3대 주주가 텐센트입니다. 중국. 카카오 웹툰의 3대 주주가 텐센트 동만입니다. 동만은 움직일 동자에 만화 만자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뜻이죠. 결국 중국 시장이 카카오라는 또는 한국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의 IP를 국내에 수입시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웹툰과 드라마와 영화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 웹툰의 도전과 우리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응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협약을 통해서 더 큰 시장을 만들 것인가 고민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웹툰 비즈니스의 특이점을 본다면 웹툰과 웹소설이 아주 연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이죠. 국내 시장은 점점 그 시장이 일정한 정체를 거쳐서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과 북미 시장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거의 한 30-4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웹툰 시장의 특이함, 웹툰 시장의 중요한 전제들, 중요한 개념들을 공유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웹툰 콘텐츠가 세계화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장점과 전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콘텐츠에 대하는 뾰족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뾰족한 콘텐츠. 이게 어떤 얘기냐?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 중에 인기 있는 A급 여자 영화 배우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A라는 영화 배우는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한 명 있고요. B라는 영화 배우는 30대와 50대만 좋아하고 아주 팬덤이 강한 반면에 안티가 많은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연말에 이 두 A라는 배우와 B 배우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유료 결제 수익을 비교해 봤더니 B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냅니다. 모두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요. 공짜를 보지. 결국 뭐냐? 뾰족한 컨텐츠는 뭐냐? 강력한 팬덤과 강력한 안티가 있지만 정말 돈을 써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느냐. 그게 바로 뾰족한 컨텐츠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장르, 뾰족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르 혁신과 새로운 장르의 개발과 기존 장르를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일본이 만든 엽기라는 단어의 장르는요, 사실 호러에서 나왔습니다. 호러, 공포에서 호러가 나왔고 호러에서 엽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의 장르는 그대로 고착화되지 않습니다. 장르가 매니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좋아하는 팬덤이 형성되면 거기에 더 극심하게 안으로 들어간 장르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야만 더 뾰족한 컨텐츠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르 팔로잉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장르 팔로잉 때문에 결국 나온 게 드라마 채널, 스포츠 채널, 다큐멘터리 채널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한번 어떤 장르를 계속 보잖아요. 넷플릭스 보세요. 분명히 내가 첫 보물을 봤는데 그 시리즈 끝나고 또 나한테 보라고 추천해 주는 게 첫 보물이에요. 바로 넥스트 큐레이션. 새로운 큐레이션도 내가 봤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해 주기 때문에 또 다른 장르를 계속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내 웹툰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제가 지금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9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만화가 활성화되다가 IMF로 완전히 시장이 다 문 닫고 만화 잡지와 만화 단행본 이런 시장들이 다 망해버리니까 대형 출판사들이 시인 작가를 응모하지 않고 공모전을 안 하게 됩니다. 결국 90년대 말에 사회에 나온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시인 작가들은 만화방도 없지요. 거기다가 만화 잡지도 없지요. 단행본은 세상이 다 망해가지고 돈도 없으니 안 사죠. 데뷔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미니홈피, 그 다음에 블로그에 자기 작품 올리다가 그거를 본 포털 사이트들이 너 와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다음 웹툰이었고 네이버 웹툰이었잖아요. 결국 웹툰 플랫폼의 초기의 기능은 작가를 데뷔시키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가들이 많이 팬덤을 만들어지니까 그 포털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결국 포털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집객시키는 기능을 하느냐. 이게 바로 웹툰 플랫폼의 기능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계속 그 작품에 들어오니까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가 야, 저거 이야기 재밌나 봐 라고 작가한테 그 IP를 사게 되죠.
결국 웹툰 플랫폼은 재미있는 드라마와 영화와 뮤지컬과 연극과 광고와 게임의 원천 컨텐츠 IP의 판매 시장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PS 같이 직접 배너를 거는 광고도 생겼죠. 결국 작가 데뷔할 수밖에 없었던 플랫폼이 지금은 포털에 사람을 모으는 걸 지나서 IP를 판매하는 견본 시장이 됐다가 지금은 광고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웹툰 플랫폼은 다양한 기능 진화를 통해서 요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에 웹툰 연재합니다. 페이스북에 연재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소셜 미디어와 또 연계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웹툰 플랫폼이 어떤 시장이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군대에서 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색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실험해보고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웹툰 플랫폼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시장에서 이런 웹툰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나? 그거는 IMF 이후에 DJ 정권 이후에 한국은 정부가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민간 기업이 깔았죠. 게다가 나라가 넓잖아요. 넓으면 통신망 까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모여 살잖아. 좁은 나라에서 또 모여 삽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서울, 경기에 2천만이 삽니다. 부산, 김해, 마산 여기에 1,500만이 삽니다. 그 나머지 한 1,000만이 전국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결국 한 선만 끌어오면 몇 천만 명이 동시에 통신이 연결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초고속 통신망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때 버퍼링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버퍼링이. 화면이 지금도 독일 가보세요. 독일 스마트폰 키면 뉴스 하나 검색하는데 화면이 뚜뚜뚜뚜뚜 이렇게 열려요. 근데 우리는 확확 지나가다 보니까 보고 싶은 걸 다 보니까 바로 서플러스 타임이라는 잉여 시간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 거야. 그걸 뭘로 채워야 하는 대체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쇼폼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가금책의 혁신이 되고, 그러다가 나온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카카오가 만든 6글자 기무, 기다리면 무료란 모델입니다. 참 이 기다리면 무료란 모델은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처음 전 국민에게 공짜로 메시지 보내고 공짜로 국제통화하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잖아요. 처음엔 조금 버그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국제통화를 공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화상통화를 하게 됩니다. 음성통화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죠. 야, 저렇게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카카오를 하게 되면 뭘로 돈을 벌어? 이랬잖아요.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꼬라박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돈도 많다. 저렇게 사업하다 언제 돈을 벌지? 그런데 갑자기 묘한 게임 하나가 시작됩니다. 그 게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그 게임에 친구한테 하트를 보내면 그 하트를 갖고 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게임은 신기하게도 제일 뒤 화면에 뭐가 있냐면 랭킹이 있어요. 순위가. 내가 카카오로 문자를 보내고 인사하는 친구들의 랭킹이 나오면서 같이 그 게임을 하는 친구들의 순위가 매겨지죠. 친구한테 받은 하트로 그 게임을 하다 보면 테트리스 게임이잖아요. 테트리스 같은 게임인데 하다 보면 내가 1등 돼 있어. 근데 뭐 집안일 좀 하고 뭐 숙제하고 화장실 갔다 와보니까 7등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앞엔 다 내가 아는 친구들이나 동네 분들이 위에 순위가 올라가 있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하트로 막 게임을 해서 올리는데 잘 안 올라가. 근데 하트가 떨어져. 이때 우리는 딜마에 빠집니다. 기다리면 되거든요. 3, 4일 기다리면 또 하트가 올 거고, 그걸로 하면 공짜로 게임할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얼만데 하트가 사게 됩니다. 결국 그 게임 하나로 카카오는 6개월 만에 돈을 벌기 시작하고 수많은 소셜미디어 게임이 등장하면서 카카오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고, 바로 그 카카오의 O2O 서비스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전 국민이 택시 다 카카오로 부르고 전 국민이 대리 전부 다 카카오로 부르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면 무료. 어마어마한 모델인데 이 모델을 텐센트가 사가서 중국에서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기다리면 무료는 사실은 3일마다 무료를 준다고 또 공지를 합니다. 1, 2, 3화를 공짜로 보게 하고 웹툰을 4화부터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써지죠. 3일 후에는 무료로 풀립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그걸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그걸 듣잖아요. 그럼 3일 기다리려고 그래 처음에는.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몇 시간 남았습니다. 무료.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가 재밌으면 그걸 못 기다리는 거라. 얼만데? 얼마 안 되네.
그러고 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수익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됐고요. 여기 연결돼서 또 BM이 발상이 전환되죠. 선물하면 무료, 친구한테 소개해준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BM들이 확산하게 됩니다. 재단미디어는 회사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노전묵시록이라는 아주 신기한 IP를 하나 만듭니다. 작가들과 함께. 노전묵시록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노점에서 팔 만한 메뉴를 가지고 웹툰의 상상력으로 뭐 흑마귀 떡볶이, 무슨 떡볶이 이렇게 붙여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막 웹툰을 그린 거예요. 독자들이 댓글로 물어봐요. 이거 팔아요? 이거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진짜 있는 것처럼 세계관을 만든 다음에 홈쇼핑에 흑마귀 떡볶이 메뉴를 판매합니다. 그게 안 판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이거 흑마귀 떡볶이를 프랜차이즈를 안 하실래요? 나 떡볶이 가게 만들고 싶은데 또 가게 사업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웹툰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세계관이 결국 실제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구현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이 이제 오프월 전략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계속 네이버 웹툰에 머물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더라도 네이버 웹툰에 머물면서 계속 어떤 식의 작업을 계속하면 스스로 쿠키를 구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짜로 웹툰을 볼 수 있게끔. 하지만 계속 머물게 되니까 머무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광고 대응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푸시를 통해서 웹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툰 BTI, 웹툰 운세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 한 번 들어온 집토끼를 밖으로 안 내보내고 그 집토끼가 입소문을 내면 밖에 있는 산토끼들이 집토끼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자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게 바로 북미와 유럽에 적용되면서 우리가 만든 스탠다드한 폼을 그대로 그 지역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페이지도 네이버만큼의 다양한 웰컴백 혜택들을 개발해서 떠나서 산토끼가 된 집토끼들을 다시 불러들일 전략들을 쓰고 있다.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 웹툰이라는 시장이 재밌는 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장르들을 많이 실험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망해도 혼자 망하는 거예요. 작가 혼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르,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 웹툰에 영화를 한 달 후에 개봉하는 영화 사업자가 네이버 웹툰에 친구가 있어. 직원이. 묻습니다. 야, 우리 영화 되게 재밌는데 이 영화로 웹툰을 만들어서 연재를 미리 해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우린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안 해준다. 근데 그렇게 뭐 신곡이 나왔는데 그거를 웹툰으로 하면 좋지 않겠까? 드라마나 영화 이런 홍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로비를 하는데 이 네이버 웹툰은 그런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이버 웹툰이 그 기능을 만들어버립니다. 네이버 웹툰에 연재를 하면 월에 가장 먼저 시인 작가 뭐 거의 연봉을 한 2,500, 3,000 정도 받게끔 원고료를 줍니다. 우리가 이건 MG라고 그러죠. 가장 저렴한 원고료를 줘서 그 이상을 못 보더라도 그 정도는 수익을 보존해주는 MG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브랜드 웹툰이라는 영역을 만들고 기업이 돈을 내고 본인이 홍보를 위해서 만든 웹툰을 가지고 오면 네이버 웹툰이 땅세, 다시 말하면 지세, 렌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연재하면 3,000, 5,000 이렇게 돈을 받고 웹툰을 연재시켜주는 역발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아니 드라마에다가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상표 하나 노출하는데 1억, 2억을 달라고 그러는데 한 3천만 원만 6개월 연재하면 10대들이 많이 보는 웹툰 시장에서 그 브랜드가 익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재밌는 작품이 등장합니다. 하이라는 롯데타워가 만든 웹툰입니다. 당시에 잠실에 롯데타워를 지을 때 사람들 많이 많았잖아요. 뭐 지하수가 없어지니, 뭐 땅이 벌어지니, 뭐 저거 그만 무너지니, 뭐 바벨탑이니 말 많았습니다. 그때 그 말 많은 10대들을 상대로 만든 하이. 무슨 웹툰이냐? 여자 주인공은 2층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사원이고 남자 주인공은 120층 공사장에서 설계하는 설계사입니다. 아침에 여자친구가 카톡을 합니다. 오빠,
우리 건물 무너진다며, 위험하다며. 그럼 120층이나 오빠가 얘기합니다. 오빠 믿지 않아? 절대 안 무너져. 우리는 정말 첨단 공법을 짓기 때문에 안 무너져. 막 이런 식의 대사를 주고받다 보면 그걸 본 고등학생들이 야, 안 무너진대, 괜찮대, 이렇게 입소문이 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로맨스를 통해서 롯데 쇼핑에 롯데 타워가 짓게 됐고 10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는 퍼스트 스위트라는 작품은요, 과자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웹툰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전부 과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사를 할 때마다 상대방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과자 이름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과자 이름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이런 식의 다양한 전략들이 브랜드 웹툰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브랜드 웹툰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 2024 한화그룹에서 한화생명이 만든 웹툰인데요. 꽤 전에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 2024년도에 서울에 큰 재난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올해가 2024인데.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보험 들어라 뭐 그런 만화입니다. 그런 웹툰을 그렸던 게 브랜드 웹툰입니다. 그 옆에는 안동 고등어 허영만 선생이 그렸던 안동 고등어 브랜드 웹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측합니다. 브랜드 드라마가 곧 나올 것이다. 드라마 지금 신세계 그룹이 슥과 함께 이마트와 함께 브랜드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브랜드 드라마는 그런 겁니다. 12화를 시리즈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1화가 끝나자마자 그 1화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의 수트, 남자 주인공의 넥타이, 남자 주인공의 화장품, 자동차, 아파트, 소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의 남주 집에 있는 거다. 오늘 남주가 소개팅 때 입었던 거다. 저도 집에서 드라마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요. 이번에 뭐 인기 있었던 작품들 보다 보면 와이프랑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갑자기 저를 탁 치면 방금 봤어? 여자 주인공 목걸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확 지나갔는데 야 무슨 목걸이를 했어? 정말 당신은 세상 관심도 없다. 그 목걸이 얼마나 이쁜데. 그러고 네이버를 켰더니 정말 그 드라마 몇 화, 몇 분에 등장한 여주의 목걸이라고 다 팝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상품들을 바로 슥이나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브랜드 드라마가 앞으로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설정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렇듯이 새로운 유통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선제적 기능을 웹툰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툰 시장이 세계 시장으로 코로나를 경유하면서 확산되면서 네이버는 다양한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사들이고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이 와패드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웹툰이 북미 지역에 가서 흥행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식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와패드는 캐나다 북미 지역의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다 가득가득 있는 시나리오 뱅크입니다. 거기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인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웹툰을 그리면 북미 지역에 먹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웹소설 IP를 이용한 웹툰을 네이버가 북미 시장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회사들과 분할을 하고 또 사들이고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서버를 개설해서 플랫폼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카카오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인기 있었던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사들이고 레딧이라는 웹소설 플랫폼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도 북미 지역에 런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또 이 카카오는 SM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과도 다양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웹툰들이 더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웹툰들이 MG그룹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하는 알파그룹까지를 흡수하면서 다양한 웹툰의 IP가 더 높은 수익성을 가능하게끔 국내 시장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해외에서 데뷔한 해외 작가의 작품이 이제 반대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코스닥 상장하는 웹툰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코스닥 상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Y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Y랩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50개 이상의 IP를 가지고 있는 자체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50개 IP를 그룹을 또 만들어요. 이게 블루 스트링, 레드 스트링, 뭐 골드 스트링, 슈퍼 스트링.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일진물이 인기가 있잖아요. 맨날 맞고 지내던 친구가 복싱 열심히 해가지고 다 걔들 날려버리는 아주 통쾌한 복수물. 근데 그런 일진이 어느 날 다 모이는 거야.
일진물에서 인기 있었던 주인공 7, 8명이 다 모여서 진짜 무서운 일진 한 명을 이겨버리는, 다시 말하면 어벤져스 같은 시나리오의 세계관을 합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인기 있었던 IP를 여러 개를 합해서 또 다른 인기 있는 IP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실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물의 모임이 하나의 스트링스가 되고, 그 다음에 순정물의 모임이 하나의 스트링스가 되고, 그 다음에 무협이 하나의 스트링스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Y11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지역에 나왔던 작가가 이제 한국 시장과 유럽 시장도 진출하는 로 올림푸스라는 거는 미국의 아주 젊은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작가들은 지금까지 마블사나 디스 카믹스 때문에 결국 자기 IP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돈을 많이 준다면 그냥 만화 그리고 시나리오 그냥 제공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매절식으로. 그래서 생각해보면서 배트맨은요, 시즌이 수십 개가 있지만 그림이 다 달라요. 이야기도. 왜? 작가를 그때 따로 썼으니까. 근데 그 모든 배트맨 IP는 DC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파이더맨도 시리즈마다 다 다릅니다, 그림이. 하지만 그 모든 IP는 마블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서 20대 작가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너희가 그림 그리면 다 네 거 된다. 와, 옛날 우리 부모들이 얘기했던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거다.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림 그린 작가들의 IP를 작가가 다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재밌는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작품이 로 올림푸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인기를 끌고 있고 유럽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다. 와, 저는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컨텐츠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은 결국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경제화를 이루어낸 우리의 잠재력 DNA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웹툰 시장의 글로벌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웹툰 IP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또 더 극대화된 시장 내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냐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더 잘 배합하셔서 추후 있을 우리 Q&A 시간에는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